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친구를 고무신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들은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를 위해서 편지를 열심히 써보내곤 했죠. 인터넷 시대에는 고무신이라는 말을 줄여서 곰신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곰신들은 편지도 인터넷으로 보냈고요. 편지보다 이메일이 더 많아졌던 2007년 즈음에는 육군훈련소도 편지를 인터넷으로 받아서 훈련병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이제는 육군훈련소 인터넷 편지마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종료되는데요. 병사들, 나아가서 훈련병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종이 편지는 인터넷 이메일로 대체됐고 그마저도 이제는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대체됐습니다. 가장 폐쇄적이라는 군대에서조차 말이죠. 이제는 편지를 쓰는 법도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잊었고 편지를 보낼 사람도 잊은 듯합니다. 8월 1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죠. 밤사이에도 기온이 거의 떨어지질 않아서 제대로 밤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폭염경보 발효된 지역도 있는데요. 강원도 영월군, 횡성군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 또 환자분들은 외출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어디 나가실 때 혹은 바깥일 하실 때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을 하고 또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들 똑같이 아마 힘드실 텐데요. 잘 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좀 충격적이었죠.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고자 하는 LH 아파트였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된 현장 절반 이상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에서 감리를 맡았다는 KBS 단독 보도도 있었죠. 과거에 직원들이 땅 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된 LH, 이번에는 부실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H의 신뢰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 돌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작 본질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그 실효성하고 찬반 논란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이것도 예민한 문제인데 오늘 기준으로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30원 해서 지난달 초보다 61원이 올랐습니다. 경유도 1,441원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달 이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되느냐 종료되느냐 이 세 글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 세금의 감면 조치를 연장하면 정부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종료를 그대로 하자니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죠. 당장 거의 리터당 200원 이상씩을 더 부담할 수도 있는데요. 휘발유나 경유,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도 이 세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 글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민감하게 느끼실 텐데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힌트를 안 드렸네요. 유류에 붙는 세금을 세 글자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보내드린다고 할 뻔했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뉴욕 증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7월 마지막 날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IT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 기대감, 여기에다가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0.28% 올랐고요. 나스닥도 0.21%, S&P 500 지수도 0.15% 올랐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월간 기준 5개월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뚜렷해졌죠. 고용시장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후폭풍으로 경착륙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어닝 시즌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 10곳 가운데 8곳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스타벅스와 같은 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여전히 이제 이 투자 심리는 좋아 보이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금 코스피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나흘째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네. 두 자릿수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650선이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개인들이 대규모 매수했어요. 네. 2차 전지주들 정말 몰로커스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버블 논란 이전 수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코스피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네요. 개장 초에 급등했다가 지금 또 하락 반전한 것들도 있고요. 어지럽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얼마 전부터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일부 광물을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인데요. 예. 중국이 이제 소재,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겠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광물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소재의 용도가 참 다양해요. 갈륨이라는 소재는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핵심 자원이면서 네. 전기차에도 들어간다고 해요. 여기다 게르마늄 역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이제 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광물인데 뭐 광섬유 통신이라든가 인공위성용 태양 전지의 주요 재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자연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중국이 이 두 광물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94%, 83%에 달할 정도로 네. 거의 뭐 압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뭐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서 대항마 성격의 맞불 성격이 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고래 싸움에 터지는 이 새우 등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만일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수출 제한이 들어가서 이게 좀 길어지거나 그럴 경우 그리고 이제 소재가 단지 갈륨이나 게르마늄이 아니라 이 외에도 굉장히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히토류나 흑연 등으로 좀 확대가 되면 우리 국내 산업들, IT 산업들 이제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이제 광물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이 플랜 B를 좀 상수로 두고서 기업들도 수입 다각화를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자영업자들 많이 위험하다, 걱정된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특히 자영업자 관련된 부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이 1,033조 7천억 원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 확산 직전이었던 2019년 말 648조 원과 비교하게 되면 50% 넘게 빚이 늘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 당연히 직격탄이었고요.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때 반영 못했습니다. 정부가 그나마 이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 만기 연장해 주거나 이제 상한 유예해 줬지만 그러나 망가진 수익 구조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경제활동 재개됐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어렵습니다. 올 3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은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올 3분기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2분기보다도 8.8포인트 올랐습니다. 51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부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51이라는 수치는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실제로 5월 말 기준 은행권의 이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한 달 새 0.04%포인트 올라서 0.45%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 지금은 사실 만기를 9월까지 연장해 줬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연체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직 잉크도 바르기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는 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자들 저 사람들 위험하네. 우리 돈이 떼일 수도 있겠네.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대손 충당금 많이 쌓아라. 네. 왜냐하면 이자 장사를 너무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고 이자 잔치하지 말고 성과급 잔치하지 말고 대손 충당금 쌓아라라고 했는데 은행의 특징이 비 올 때 우산 뺐습니다. 은행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상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5대 은행이 지난 6월 신규 취급한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섰는데요. 같은 기간에 대출의 기준이 되는 근거금리가 내렸지만 오히려 가상금리는 0.18%포인트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말해서 비용 원가는 줄었는데 은행이 자본 조달 비용 원가는 줄었는데 오히려 자체적인 이익률이라든가 비용을 고려해서 가상금리를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출도 사상 최대 네. 여기다가 이제 연체율도 6년 만에 최고인데다가 여기다 은행이 이제 지금 그 버든 짐을 하나 더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봅니다.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메신저 통해서도 이런 것들 많아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사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상반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사고 건수 역시 1년 전과 비교했더니 40%가량 늘었다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이제 이런 이 기업 대상 이제 침해 신고 통계를 보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한 640건 정도. 네. 그리고 2022년 1142건이니까 약 2배 정도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664건으로 한 1년 전에 비해서 4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해커들은 접근이 좀 쉬운 서버를 찾아서 취약점을 찾아서 내부에 침입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탈취해서 백업 서버를 찾아내서 또 자료를 코드해서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이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갱이 지능화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데요. 특히 어떤 데를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의 비중이 무려 62%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게 지금 보안 수준이 좀 영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 참 보안 대처를 하기 힘든 영세 기업들을 더 노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라는 스미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텔레그램 각각 SNS 메신저도 2-3개씩 쓰시는데 이 메신저를 노리는 해킹 공격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보안이 강하기로 유명한 이제 텔레그램 계정을 업데이트해라 이런 걸 사칭해서 이제 피싱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에 보관된 대화 내용, 개인정보 탈취를 위한 이제 목적으로 만에 하나 이 계정을 실제로 업데이트를 할 경우에는 공격자는 당연히 여기에 등록된 친구, 가족, 지인 개인정보까지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인증번호를 요구하게 되는데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자칫 실제로 피해 계정 사용자가 이제 의도대로 이제 계속해서 보내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개인 대상 어떤 시스템적인 이 사항, 이제 모바일 기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취약점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전화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고도화된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네. 아마 이에 대한 이제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BS 원탁의 기자들, 원탁의 K 함께하는 날입니다. 서영민, 조정인, 박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세 명의 조합은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조금 근데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철근도 빠지고 정신도 빠진 LH. 야, 이거 철근을 빼먹었고 뭘 또 빼먹었는지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인천 검단에 있는 한 아파트 뭐라 해야 될까, 지하 주차장의 지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좀 무너졌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을 빼먹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무려 15곳에 달했다면서요. 이거 먼저 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에 이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이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를 한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대상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고, 이거를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데 보통 지붕 위에 콘크리트 지붕을 설치하는데 그 사이에 보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게 수평 기둥 같은 건데, 이 무량판은 이 보가 없이 버텨야 되니까 좀 철근을 많이 감아서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 10개 단지가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으로 이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미 5군데가 입주가 완료된 그렇죠. 상황이라 이제 또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5군데 중에서도 4개는 이제 정밀 안전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1개는 보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파트들에는 이런 문제가 좀 덜할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천장이 평평하지 않고 그렇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마치 아치처럼 기둥 같은 것들이, 보호 같은 것들이 막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대들보라고 부르던 것들. 네, 우리 한옥에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여튼 그게 이렇게 막 있는데, 무량판 구조라는 거는 기둥만 있고 그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천장이 붙어 있는 그런 보호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뭔가 되게 슬림해 보이죠. 네, 이게 넓어 보이고. 넓어 좀 보이고. 층간 소음이 덜하다고 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그렇죠. 문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 그 보, 이른바 대들보 같은 게 덜 들어가려면 기둥이 더 많이 들어가고 튼튼해야 하는 건데, 그 기둥에서 철근을 빼먹었다라는. 그렇죠.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아파트도 5곳 정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게 보안 공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공공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 KBS가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 KBS 경제부의 그 국토부 출입 기자들이 단독 보도를 한 열심히 뒤에 하더라고요, 최근에. 알려진 문제인데, 근데 어제 또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사 잘 왔는데 빼먹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가 뒤늦게 열렸고 여기서 성토가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 앞으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약간 구조적인 LH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LH에서 끝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고 특히 감리한 업체 중에는 LH 퇴직자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 또 상당수 있었다면서요. 이게 또 KBS 보도 나왔고. 네, 어제 나온 보도죠. 퇴직자가 갔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일하는 업체구나 하겠지만 전관 업체라고 다르게 한번 불러보시죠. 네, 그러니까 LH에서 어감이 달라지죠. 네, 퇴직하고 난 뒤에 그 퇴직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일감을 LH로부터 받는데 그 일감이 하필이면 감리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건데 계속 이 회사가 몰아서 받아가고 있었던 건데 어제 저희 KBS 추가 단독 보도는 무량판 15개 단지를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8개 단지의 감리가 전관 업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리라고 하면 일종의 심판이잖아요. 이 설계도대로 잘 시공이 되는 건지 혹시나 설계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건데 이른바 심판마저도 그 팀의 출신이었고 그래서 같이 눈을 감아줬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를 믿겠어요? 참, 이 근본적인 원인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좀 문제가 어디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기자님들은? 이게 보니까 이제 2017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를 지금 이제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 2017년 2월에 LH가 무량판 지하 주차장 구조를 개발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뿌렸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뭐 일반 주차장보다 주차 폭이 한 10cm 정도가 넓어진다. 주차장이 네, 넓어진다. 이제 기둥이나 이런 이제 위에 이제 천장도 살 보가 빠지고 이러니까 주차 폭이 넓어져서 이게 붕괴 방지용 철근을 보강하면 구조 안정성도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둥이 조금 더 얇아지니까 네, 주차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네요. 그다음에 이제 철근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구조 안전성이 올라간다 이런 자료를 2017년도에 이제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17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18년부터 이거 적용한다고 한 건데 최근 LH에서 이제 발주한 아파트들이 주차장들이 좀 이런 식으로 지어진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에서 아예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전체 기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예 설계 미흡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에는 지금 뭐 LH 정관들이 가 있어서 이게 좀 감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세 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설계부터 잘못했다. 그러면은 설계한 사람들이 요 정도는 빼도 문제 없을 거야라고 계산을 한 건지 이게 정말 단순 실수인지 그것도 밝혀내야 되겠고 또 시공한 회사들 입장 보면 그냥 대기업 건설사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하청업체들도 씁니다만은 이들은 우리는 설계도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총체적인 문제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대안을 못 찾는 것 같고 4100님이 하물며 흙집을 지을 때도 지푸라기를 섞어서 짓는데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 하나 안 박는다고요? 그러면서 물음표를 3개나 찍어주셨습니다. 지난해에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 참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지은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인데요. 당시에는 뭐 이거 그냥 조작된 글 아니냐 이야기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성지순례의 글로 일컬어지고 있더라고요. 보셨죠, 기자님들? 네. 근데 지금 사실 네. 찾으려고 하니까 예. 원글을 찾을 수는 없던데 네. 커뮤니티에 워낙 많이 떠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캡처된 네. 이미지로. 그래서 봤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진짜냐 그냥 누가 내피셜로 쓴 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들 좀 그게 일리가 있었던
말이 아닌가. 실제로 뭐 자재값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감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좀 그런 말들이 이제 와서 돌아보니 좀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실제 얘기도 어제 나오고 점검 있습니다. 결과도 이제 15곳이나 이제 좀 부실하게 그렇죠. 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근거 없다고 하기에도 머쓱해진 상황이고 최근에도 이제 그래서 이 코로나 아파트 다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시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반응이 그래 조사하자 막 이렇진 않았고 이제 차라리 어차피 입주했으면 모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다 제각각이어서 불안하니까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집값 걱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 저희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 뭐 지금 못 짓겠다 공기 연장하자 저기 잠실 주공 둔촌 주공도 그랬고 네. 연장하자 우리 코로나 이후로 시멘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아니면 철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부터 우리 이 기존에 계약했던 가격대로 못 짓는다. 단가 올립시다. 부담 예. 좀 더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단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참 많이 이어지죠. 그게 실제로 그랬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뭐 시멘트 가격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비가 굉장히 여전히 높고 현재도 철근 가격도 보니까 국제 가격이 코로나 직후에 높았다기보다는 2021년 들어서 고공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철근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단가를 만약에 건설 단가를 줄이려는 종류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건 단순히 현장에 시공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공사비를 줄이려고 조직적으로 맨 위에서부터 개입을 해야만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코로나 이후에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면 제일 위에 의사결정권자가 철근을 좀 적게 쓰라고 말하지 않고서야 시공 현장에서 그걸 줄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책임의 소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더 걱정되는 문제가 앞으로 더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님. 총체적 문제 아닙니다. LH 윗사람이 문제죠. 라는 의견 주셨고요. 전재선님이 이걸 왜 이제 이야기할까요? 예전부터 아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셨을 테고 그러니까 각종 커뮤니티에 그런 뭐 조심하자 철근 빼먹는다라는 글도 올라왔던 거고 다만 이게 문제가 나타나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국민들도 알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누가 먼저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테고 그때는 사실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사고도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서 뭐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비슷한 이제 뭐 사고가 났던 건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공사 중에 났던 사고였고 지금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없었으면은 또 계속 한 번에 또 그냥 에피소드처럼 또 넘어가 버리는 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건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LH가 발주준 아파트 말고 민간이 지은 아파트는 어떻겠느냐. 물론 이제 LH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신뢰가 있었는데 민간 기업은 도대체 어떻겠는가. 특히 민간 기업은 조금 더 이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사실 LH를 대놓고 이렇게 막 그 비판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사실은 좀 어색하거든요. LH 하면 꽤 그 이윤보다는 뭐 공공 임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면서 좀 믿을 만한 회사라는 이미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면 민간 회사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윤 동기가 더 강하기도 하지만 오너십이 있는 회사거든요. 오너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는 회사인데 오너가 이런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민간 회사에서도 같은 일이 있다면 사실 GS는 새로 재시공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민간 회사에서도 LH가 아예 없는 개입되지 않은 민간 회사에서도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말 믿을 곳은 없다.
근데 이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한 무량판 구조가 이제 민간 아파트가 발주한 곳에 한 300곳 정도가 적용돼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에요. 대들보가 없다고 해서 위험하진 않지만 이제 철강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자재가 쓰여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연쇄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네. 지금 시공이 그 진행 중인 현장이 민간 아파트에서 한 105곳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이제 뭐 철근 누락이 됐는지 조사해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아마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민간에서 놀랄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건설이 뭐 하청에 재하청 주는 구조고 이 과정에서 뭐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기도 하고 뭐 단가 후려치기, 뭐 원청 관리를 벗어나서 뭐 날림공사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철근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광주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 그 아파트 무너진 이유는 철근보다는 그 잘 안 마른 거,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뭐 굳는 과정의 문제거든요. 사실 요 과정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지하 주차장 붕괴도 그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가 모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자라는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섞었을 수도 있고,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니면 비가 오는데도 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시공하는 문제는 뭐 물을 섞는 거나 비슷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또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KBS가 그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KBS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찍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데 거기서 타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참. KBS 카메라를 보고 나서 타설을 딱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비가 오고 나서는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그 건설 현장들의 고질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좀 더 싸게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다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들을 다 총체적으로 결부돼 있다면 철근 문제도 아니고 시멘트 문제도 아니고 뭐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 각종 금융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줄이려는 거고 1920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분양가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코로나 기간에 인건비나 자재비는 몇십 %씩 올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막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근, 뭐 시멘트, 레미콘 다들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물론이고요. 근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수주를 받은 금액이 있고 약속을 한 대로 지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건데 사실은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 원가가 좀 미치더라도 약속대로 잘 이행을 해서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다 대고 공기를 무리해서 단축을 하고 철근을 몇 개 빼고 이거는 정말로 법적인 책임까지 분명히 가야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정부 여당이 또 한번 카르텔을 언급을 했습니다.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유착, 담합 등 이권 카르텔과 연결돼 있다. 이걸 척결해야 된다. 원희룡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건설 분야의 카르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LH 뭐 전관 기업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조정희 기자. 네. 뭐 이제 사실은 2년 전에도 그 진짜 땅 투기 하다가 이제 엄청나게 발각이 됐고 그 이제 뭐 참여연대 뭐 발로 된 거지만 이게 그런 그 어떤 유혹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으면 유혹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이렇게 뭐 분당 땅을 사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뭐 저런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공감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책임자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유혹은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어제 원희룡 장관도 본인들이 이제 반카르텔 정부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거를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뭐 지금까지 그 2년 전에 나온 그 땅 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뭐 아직까지 실형이 1명밖에 안 나왔다. 아직 뭐 진행 중인 사건이 아직 뭐 27명이 아직은 뭐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1명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 그 뭐 법대로 이게 판단을 못하고
어쨌든 대가를 제대로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실제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부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르텔 얘기가 모든 곳에서 카르텔을 하니까 이게 그냥 나쁜 것의 대명사처럼 카르텔이 쓰이는데 이번은 약간 카르텔이라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곳이 아닌가. 카르텔은 사실은 독점하려는 시장 독점하려는 그렇죠,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오펙 석유 기구가 대표적인 카르텔인데 딱 뭉쳐서 가격을 통제하고 이 가격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고 내려가면 응징하고 뭐 이런 것이 카르텔인데 사실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그 구조적인 이 부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모두가 담합해서 일어나는 문제냐. 담합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너무 유행처럼 많이 쓰여가지고 특히 뭔가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배종욱 님이 현장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원청에서 하청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철근 강도도 약하며 누락도 누락입니다. 중간 과정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창원님, 선분양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채소조차도 상태를 보고 사는데 10수억 하는 아파트를 뭘 믿고 사나요? 정치하시는 분들 아파트 하나 무너지고 수백 명은 죽어나가야 이걸 시작할 건가요? 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분양제도에 대한 참 고민도 아주 오래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세 글자인데요. 지금 휘발유에는 25%, 경유에는 37%까지 기름에 붙는 세금, 이것을 내려주는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죠. 물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 이달 말 8월 말로 이 조치가 끝납니다. 예정대로 종료가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5원, 경유는 212원 오를 수 있습니다. 기름 종류에 매기는 세금,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우리 생활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될지 한번 이 이야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른바 필리핀 이모를 이걸 이제 뭐 한두 분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제도로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박혜진 기자랑 조정희 기자는 본인의 경험이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저는 빼십니까? 저도 육아휴직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아마 KBS에서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한 남자 기자입니다. 2년 넘게 했습니다. 아,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저보다 이제 많이 복귀를. 했어요. 그렇군요. 아주 일단 절실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이른바 필리핀 이모라고 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제도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르면 5회 도입을 기자. 한다는 건데 네. 일단 시범사업으로는 서울시 전체에서 한다는 거고 근로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이 40대 이하의 뭐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정부 인증을 받은 어떤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이 기관이랑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해가지고 이 가사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그 필리핀 일모 얘기가 나온 게 가사 도우미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출신을 우선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가사 도우미 국가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 이모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이 정부 이것뿐만 아니라 좀 뭐 범죄 이력 이런 것들도 또 걱정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뭐 이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중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고 수당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거의 수수료를 포함하면 200만 원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과연 맞아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럴 필요는 없느냐.
혹시 의견은 어떠세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저희가 이걸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을 차별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싱가포르에서 이 도입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100만 원 이하죠. 네. 최저임금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반토막 이하인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ILO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비난하는 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지 마라. 비난하는 일인데 새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최저임금을 안 준다?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려는 가정 입장에서는 뭐 잘 구하면 내국인도 비슷한 가격에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뭐 반 가격이라든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알아보는 걸 텐데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효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사실 아이를 봐주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경제적으로 사실 저희는 쌍둥이여갖고 맡기려면 진짜 뭐 3,400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쌍둥이. 네. 쌍둥이는 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200만 원 정도에 쓴다로 만약에 제가 이제 아이를 안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 한국 그 도우미를 쓰려면 3,4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200만 원이라고 해서 확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한국 문화도 좀 다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맡겨야 될 것도 많긴 한데 뭐 언어가 좀 한국어가 돼야 된다고는 하지만 한계는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유인책이 있을까 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좀 싸긴 쌀 겁니다. 네. 싸냐 비싸냐 했을 때는 무조건 싸긴 쌀 겁니다. 얼마나 쌀 거냐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최저 시급을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쓰려면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를 드려야 될 겁니다. 대략. 그리고 뭐 지금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분들을 쓰려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아마 최저임금 수준에서 묶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 묶는 동시에 이게 파견 회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파견 회사 같은 것들이 중간에 있다면 또 수수료가 나가죠. 수수료가 있는 것이고 좀 관리는 가능한 측면, 그리고 약간 가격은 좀 낮은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사 도우미를 구하시려다 보면 힘드신 부분이 누구한테 어떻게 구해야겠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구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오래 일할 사람인지 이거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소개업체는 있지만 또 실제로 좀 겪어봐야 되니까. 네, 어느 소개업체를 믿을지. 소개업체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가사 도우미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정부가 인증한 회사가 인력을 뿌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설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신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메리트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신원은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시는 분들은 성격, 성향,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또 중요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은 6503님. 저는 안양시에서 아이돌봄 80시간 교육받고 7월에 실습까지 마치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로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저희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 저희 일자리가 정말 없어지겠어요. 라고 또 이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국인 가사돌봄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김종근님은 맞벌이에서 한 사람 월급은 육아 도우미비로 나갑니다.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8385님은 또 긍정적인 면도 보셨네요. 필리핀이면 언어도 영어니까 생활 영어도 배우고 일석이조일 듯 싶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육아도 사실 그냥 뭐 애를 봐주고 그냥 옆에 있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6503님 80시간 교육을 받으신 것처럼 이것도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일단 정부가 이 육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기서 어떤 해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필리핀 혹은 다른 곳에서 이주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할 경우에는 아마도 정부가 육아 대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 가사 도우미비를 약간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그래서 도움이 돼서 안 낳을 아이를 낳게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네. 근데 사실 안 낳을 아이를 낳겠느냐. 그럼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해 본 나라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싱가포르. 네, 이게 40년, 50년 된 제도라지 않습니까? 제도 도입할 때 당시에 뭐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한 1.8이 조금 안 됐는데 도입하고 나서 1.8 조금 넘었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너무 높아 보이죠. 꿈의 숫자네요. 네. 예. 근데 싱가포르가 그때 도입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쭉 떨어져서 1로 내려왔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조금 네. 보완을 네. 해주는 약간의 뒷받침. 근데 지금 현재 사실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아니면 많은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가정들이 좀 하는 말이 너무 안 키워보고 정책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지금 뭐 돈 좀 주고 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실 애를 낳을까 이거는 좀 너무 물론 도움이 되면은 뭐 좋은 면이 긍정적인 면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걸로 내가 애를 낳아야 되나라는 문제는 좀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미혼이고 네. 출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을 보면 과연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좀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을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또 입주 도우미를 쓰시는 분들은 보면 근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9 to 6로 쓰시려는 분들이 입주 도우미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보면 내가 8시, 9시까지 일해도 봐줄 수 있는 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이 시급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일하는 분을 모신다고 하면 이게 한 달에 당연히 300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부담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의 주 52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2명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이 제도 도입 자체는 결코 답이 아니다. 근데 물론 시작은 될 수 있다. 고민의 시작. 네. 이 저출생 대책은 뭐 한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한 500가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뭉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번이 좀 시범 사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입주 형태로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엇갈릴 것 같은데 특히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혹은 서울에서 월세집이라도 구하려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최저임금 받아도 남는 돈도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부담은 다 이분들이 진다고 지금 일단 제도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최저임금 밑으로는 또 줄 수가 없는 걸 테고. 일단 서울시가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정착하는 숙소비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기로 하긴 배보다 했거든요.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네, 초기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지 또 이게 시범 사업이니까 앞으로 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 같은 거는 같이 먹고 자고까지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월세집 비용이라도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52시간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막히네요. 아니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그러게요. 그 52시간 제도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 입주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파견 회사가 있을 테니까 그 회사가 한 집에 2사람을 파견하는 거죠. 그 선택 근로제 형태로 한 주에 한 70시간씩 2주를 근무하고 2분은 그 다음 한 주 정도를 쉬시고 다른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이게 뭐 어디 공장도 아니고 2교대로 네. 복잡하네요. 근데 뭐 사실 입주해 있다라고 해서 뭐 70시간, 80시간 계속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이 근무 시간 어디 장부 하나 기록을 해서 써야 되는 건지. 왜냐면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차라리 입주해서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서로가 조금 아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직은 제도적으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입주 형태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들 공감은 하시는 건가요?
육아 문제가 그 출산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다. 예. 특히나 그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노동 시간이 긴 나라인 경우에 이 육아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못하게 되는 건 분명하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 혹은 승진 유리천장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근데 요것도 하나의 단추, 첫 시발점은 될 수 있는데 근데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노동시간은 계속 지금처럼 둘 거냐. 좀 더 강하게 덜 일하게 해줄 거냐. 그래도 차별받지 않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의 정부 의지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점점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으로 이제 100명 정도를 먼저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저출산 대책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아까 말한 거 최저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노동 문제랑도 이게 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그런 문제들은 계속 수면 위로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으려면 정말 싸게 그다음에 써야지 그다음에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좀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님, 사회복지 쪽으로 일하는 공무 직장인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도 삭감 수준인데 정말 현타 오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3139님, 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전문직이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기에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서 아이 셋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퇴근 후에 다시 집으로 출근이지만 근무 시간을 확 줄여서 경력 단절도 막고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탁의 기자들 K, 서영민, 조정인 그리고 박혜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 때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 이름도 어려운데 그거 아주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또 함께 하시죠.